안녕하세요. 우리는 왜 삽질을 하는가? 한국 간척의 역사를 강의하는 전북대학교 쌀삼문명연구원의 양선아라고 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 인류학자로 조선 후기 간척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요. 조선 후기 간척과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로는 20세기 간척까지 연구 시기를 확장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한국의 간척과 국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K무크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간척을 다루고 있고요. 이 강의 내용 중에서 20세기 간척 부분만을 따로 뽑아가지고 간척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초에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간척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수면을 육지로 만드는 일이지요. 근데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주로 바닷가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해안뿐만 아니라 하천변, 늪지, 호수 등의 수면을 육지로 만드는 일을 이제 간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간척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옆에 이제 화면에 보이는 지도가요. 1995년에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국의 간척이란 책을 발간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수록된 지도를 제가 좀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는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바 있는 간척이라는 책 뒤에 이제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노란색 부분은요, 1995년에 간척 예정지구예요. 이 예정지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새만금 간척이 이후로는 이 예정지구가 다 취소가 돼서 이 노란색 부분은 실제로는 간척되지가 않고요. 이 초록색 부분까지가 이제 실제로 간척이 된 곳입니다. 근데 요 노란색 부분을 제하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서해안 그리고 이제 남해안 일대는 소위 말하는 리아시스식 해안이라고 해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유명한데요. 그 복잡함이 많이 사라진 형태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지금 현재의 한국 서해안의 그런 해안선의 그 모습은 1970년대 이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초대형 규모의 간척 사업의 영향을 따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 이제 박스 안에 군산 부류흥업주식회사 간척지, 김제 동진농업주식회사 간척지, 영암 하파농장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 책에 좀 사례들이 좀 소개되어 있는 그 간척지의 위치를 제가 지도상으로 이제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A, B, C라고 하는 곳들은 굉장히 대규모의 간척지이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간척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척하면 수면을 육지로 만드는 일,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토목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근대적 기술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굉장히 간척 면적이 이제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이제 2010년인데요. 2010년 이전까지 그런 그 일제 강점기에 전개된 간척에 대한 평가는 한국 간척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시기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간척 관련 법령이 공유수면 매립법이 1962년에 처음 제정이 되는데, 공유수면 매립법에 모태가 되는 법이 조선 공유수면 매립령이라고 1923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바다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는데, 그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관이 관리하는 그런 수면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국유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게 조선 공유 수면 매립령 때부터이고요. 이거는 현재까지도 이 공유 수면에 대한 규정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런 그 바다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간척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라고 하는 거에 그 토대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제 시기의 간척을 해방 이후의 간척에 법률적, 제도적 기원이 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 어떤 평가가 있냐 하면 일제 시기에 일제강점기의 간척이 굉장히 큰 규모의 간척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도입된 기술과 그때 축적된 기술, 그리고 간척하면 단순히 간척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배수 시설, 관계와 배수 시설 뭐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수리 체계하고 연결이 돼요. 그때 이제 그 축적된 그런 토대들이 해방 이후에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후자는, 그러니까 법률적, 제도적 기원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일제 시기의 간척이 해방 이후의 간척에 기술적인 토대를 제공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학위 논문을 조선 후기까지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간척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없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간척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새롭다, 뭐 근대적 기술이 도입됐다라고 평가는 있지만 그 실체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간척 기술의 실체가 검토되지 않은 한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간척의 시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구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대 구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간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척 규모, 그 다음에 간척 목적, 간척 유형, 그 다음에 노동력 이존도 등 그 기준도 다양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간척의 시대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간척 규모는 이제 제 2강에서 간척 기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갯벌하면 되게 평탄한 지형이라고 생각하지만 갯벌에도 이렇게 지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갯벌이 남아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전남의 이제 신안갯벌이에요. 신안갯벌 보면 평탄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수로가 흐르는 부분이 있고 굴곡기 있잖아요. 이렇게 수로가 흐르는 부분을 이제 갯고랑, 조류수로 갯고랑이라고 하고, 넓은 갯고랑은 이게 뒤에 있는 부분이 넓은 갯고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갯고랑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간척이 어려워져요. 그럼 이런 간척이라고 하는 게 그럼 20세기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간척지고 시흥시에서 굉장히 브랜드로 내놓고 있는 그런 간척지인데 1720년과 21년 사이에 진율청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를 막았어요. 여기가 방조제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호조방죽이라고 부르고 요 안을 호조벌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갯고랑이 요거예요. 여기를 차단해서 간척을 한 거고요. 이게 지도상에서 요 표현은 이 점점점 되어 있는 표현은 이제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 큰 갯고랑을 막는 간척은 조선시대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척 목적에 따라서 그래 바다 수면을 막아서 땅을 만들었으면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걸 농지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염전으로 이용할 것인가. 요즘은 이제 산업단지로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항구와도 관련되어 있고 영종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간척지인데 공항 부지로 이용되고 있죠. 택지로도 이용될 수 있고 간척 목적에 따라서도 어떤 용도로 땅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시대 구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간척은 이제 이 서해안과 그 다음에 그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갯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하천변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륙의 호수가 그렇게 많이 발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륙의 호수를 막는 간척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호소 간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개발 방식에, 제가 이제 전체 강의에서 이 개발 방식에서 이 복식 간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단식 간척, 복식 간척, 말은 좀 어려워요. 이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5년에 그 펴낸 그 한국의 간척에서 나는 구분인데요. 단식 간척은 간조 때, 썰물 때 간석지, 갯벌이에요. 갯벌에 노출되는 부분을 방조제로 둘러싸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막는 그런 간척 방식을 말해서 그냥 제방을 하나만 쌓아도 되기 때문에 단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복식 간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영산강 하구뚝 이제 목포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 왔는데, 이 영산강 하구뚝은 하구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구를 막아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이게 1970년대 지도예요. 영산강 하구뚝은 81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영산강 하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 영산강 하구뚝을 막고 요 하구뚝 안에 있는 곳을 땅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제방을 또 쌓은 거예요. 제방을 2번 쌓았다고 해서 복식 간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간척은 대부분 갯벌을 중심으로 갯고랑을 끼고 있어도 갯벌 간척이었고, 그걸 단식 간척이라고 한다면 이 밖에 하구나 만의 입구를 막는 제방을 쌓고 그 안에 다시 땅을 조성하기 위해서 뚝을 쌓는 그런 복식 간척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시작이 되고요.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척하면 되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작년에 2023년에 새만금 잼버리 사태도 있었는데요. 그런 간척지들은 복식 간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간척의 시대 구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척을, 뚝을 어떻게 쌓느냐예요. 제가 이제 지금 소개한 게 경기도의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조근로 사업장이란 이름으로 1967년도에 간척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갯고랑을 차단하는 간척이기 때문에 이게 수면이죠. 꽤 규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기 뭐 중간에 삽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흙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게 노동력으로 인간이 이 제방을 쌓았어요. 70년대에 가면 이렇게 덤프 트럭에 흙과 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에 기반한 이 그 간척 방조제 축조라고 하는 거는 1960년대까지도 있었고, 일제 때 새로운 기술이 뭐 도입됐다라고 평가하지만 노동력에 의존한 간척이 일제 때도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장비, 덤프트럭이나 굴착기나 불도저가 도입이 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의존도에 따라서 간척 시대를 구분하면 오히려 60년대 이전과 1970년대 이후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이 제목이 왜 우리는 왜 삽질을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제가 삽질의 의미를 좀 중의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알죠. 땅을 파고 흙을 떠내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동력 의존형 간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요거는 대한뉴스관에 가서 이 링크로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가면 그냥 볼 수가 있어요. 1960년대에 이제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서해안에 간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서해안이랑 전남 그 해안하고요. 그때 보면 이게 갯벌이야 싶지만 이게 갯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삽으로 흙을 파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간척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파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래라고 하는 거는 삽보다 좀 더 큰 거고 혼자 쓰진 않고 뭐 3인조, 뭐 5인조로 해가지고 흙을 이렇게 2기로 보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흙을 운반하기 위해서 지게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삽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간척하는 행위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아유 또 삽질했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헛일했네라고 했을 때 삽질한다는 말을 쓰는데, 사실 간척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선시대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헛일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간척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삽질을 하는가가, 우리는 왜 간척을 하는가? 간척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제가 강의 마지막에 좀 언급하고자 하는 간척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경세육포에 가면 간척하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문제가 많아 라고 해서 이렇게 쓴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굴 쌓는 자식은 자식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9길 산을 쌓다가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많다. 그러면서 되게 그런 비판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제방이 터져가지고, 완성돼가는 제방이 터져가지고 무너졌던 일들이 1960년대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항상 간척으로 성공한 땅을 많이 보는데, 간척지가 안전한 땅으로 이용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수포로 돌아간 땅도 있고, 멀쩡하게 이용되다가 한 번의 해일로 다시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는 일이 반복됐던 땅이 한국의 서해안과 전남 해안에 있는 간척지였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강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이제 강의 전체적인 서두 설명이 길었는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간척사를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그 속에서 간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명분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뜻에서 간척국가 한국과 간척의 이념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러면 간척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특수한 땅이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그 기술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간척의 시간 지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정이 되고, 그 속에서 특히 1970년대 그 복식 간척 이주의 초대형 간척에서 그 시간 지평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거기서 또 소위 말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척지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늪지를 만든 곳도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아시아에서 보면 도쿄만에 있는 인공섬으로 유명한 오다이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에 있는 국제공항이죠. 간사이 국제공항도 다 그 간척지예요. 그 다음에 홍콩의 가오룽반도나 홍콩섬의 상업지구, 그 다음에 홍콩 국제공항도 이제 간척지고, 이제 이 국제공항들이 간척지에 많이 조성이 돼요. 그리고 이 큰 대형 호텔들과 그 다음에 카지노로 유명한 마카오 코타이 지역도 간척지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간척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게테가 쓴 파우스트 2부에 보면 간척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이 2부는 좀 판타지적인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밀란을 진압하는 황제를 도운 대가로 이제 북부 해안지대를 파우스트가 간척을 해요. 거기서 이제 불타가지고 의도치 않게 파우스트 박사가 노인 부부를 살해하는 일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그 2부의 설정은 굉장히 판타지적인 설정이지만 독일 북부 해안의 그런 간척 역사는 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의 그 구절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자연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하는 구도가 확 느껴져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 독일 북부 해안 지역에 있는 곳은 이제 북해연안이라고 해서 한국의 서해안 갯벌과 함께 세계 5대 갯벌이라고 칭해지는 갯벌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고, 거기서 여기도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부터 간척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제 풍차의 고향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여기가 북해고요. 여기서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보면 이제 이 위성 사진으로 보면 여기에 섬들이 있고, 섬이 있으니까 이제 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퇴적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갯벌이 발달하게 돼요. 이게 지금도 지도상으로 이제 그 갯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 네덜란드 해안 사진을 보여줬고, 네덜란드의 간척은 9세기 이전부터 간척이 전개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신은 세상을 만들고 네덜란드는 땅을 만든다 뭐 그런 말들이 뭐 지금까지 내려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네덜란드 지명으로 잘 알고 있는 무슨 담으로 끝나는 것도 그 담이 댐이 물을 막는 구조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댐과 연관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덜란드 간척 지도인데요. 여기를 보면 1300 이전부터 1900년대까지의 간척에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간척 경관하면 딱 두 가지가 되게 대표적인데, 하나가 폴더라고 부르는 거랑 그 다음에 풍차예요. 폴더는 방조제로 구획된 간척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하면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해요. 근데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 가장 긴 방조제는 여기예요. 여기 아프슬라이트 다이크 방조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20세기에 진행된 자이더제의 사업을 통해서 이제 축조된 방조제고요. 이 방조제는 1927년에 착공이 되고 32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제가 요거는 2강에서 되게 강조하겠지만 내부 간척지 개발이 완성되는 거는 언제다? 무려 70년이 지난 96년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몇 개의 공구로 나눠서, 구획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래 여기 하나가 지금 이것들 중에 복식 간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방조제를 쌓고 내부에 다시 이게 뚜개 있잖아요. 여기도 원래 땅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미 막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원래는 농지를 만들 생각으로 간척을 했는데 더 이상 농지를 만들 필요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산업단지나 레저시설이나 그런 뭐 농지의 그 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줄어들어서 그냥 수면으로 놔두기로 한 거예요. 내수면으로 놔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대규모 간척일수록 이 시간차라고 하는 게, 방조제 완공과 그 다음에 내수면 개발까지의 시간차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덜란드의 간척을 가지고 온 이유는, 네덜란드는 우리 잘 알죠. 댐을 막은 소년 이야기로 잘 알지만 굉장히 저지대잖아요. 그 다음에 50%가 그냥 평야래요. 그래서 이 산이 부족해서 이제 수면을 막으려면 일단은 바닷가에는 바닷물에 침입을 들어오지 않게 둑을 쌓아야 되고, 그럼 둑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워낙 저지대고 보통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파다가 그 흙으로 메워요, 수면을. 근데 여기는 산도 없기 때문에 물을 그냥 빼내는 게 중요해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수 기술이. 이 풍차라고 하는 게 바로 배수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술이 그 방조제 축조 배수 기술이 굉장히 핵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간척이 이루어졌는데요.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곳이 혼슈와 시코쿠와 쿠슈섬 사이에요. 여기도 이제 섬들로 막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퇴적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갯벌이 발달하고, 그래서 8세기 때부터 간척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문헌상으로는 11세기부터 기록이 돼요. 고지마라고 하는 게요, 이게 지금은 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만이 아니라 섬이었어요. 근데 이제 16세기부터 쭉 간척이 진행돼서 이제 한 면만 트인 이제 고지마 만이 된 거고, 고지마 만도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 이후, 여기서 일본에서 종전 이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를 말하는 거죠. 종전 이후에는 이제 호소 간척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간척이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가 유명한 곳이 아키타현의 오가타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일본의 서해, 우리의 동해랑 이제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우리의 동해도 이제 경포가 이제 바다에 이제 긴 석주가 있고 그 안에 호수가 조성된 것처럼 아키타현 오카탄초도 그런 호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막아가지고 이제 그 간척지가 조성이 되는데, 호소 간척이고, 여기는 그러면 중요한 게 물을 빼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는 산이 많아요, 일본은. 그래서 그 산을 파다가 그 흙으로 이제 메웠어요. 그거를 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수와 매립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한국도 굉장히 한국은 뭐 제가 이제 바로 뒤에서 말을 하겠지만, 한국이 간척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이거는 정말 뭐 천혜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갯벌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간척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은 하는데, 문헌에 등장하는 거는 고려 대몽황정기 때 이제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안북도 위도에서도 이제 그 식량 확보를 위해서 간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이제 문헌상에는 최초로 등장하는 간척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조선시대 때도 간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요즘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런 거 다 인터넷으로 DB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간척하고 검색하면 검색이 잘 안 접해요. 왜냐하면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척, 그다음에 아까 갯벌이 이제 간석지로 많이 쓰는데요. 토목공학 쪽이나 법률 쪽으로는 간척, 간석지, 매립이란 용어는요, 다 그 일본하고 수교한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예요. 다 일본의 기원을 둔 용어입니다. 그리고 조선공유 수면 매립령이라고 해서 간척에 대한 법령은 아예 매립령으로 되어 있죠.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간척, 간석지, 매립이란 용어는 볼 수가 없고요. 언을 쌓다, 동을 쌓다라고 해서 축언, 축동이란 표현이 쓰이고, 한자로 갯벌은 이제 혜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언과 동은 이제 물이 넘치는 것을 막는 두구 지칭을 하는데요. 이런 용어로 검색을 하면 이제 해안가에 있는 뭐 축언했다는 곳은 간척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20세기 이전 간척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남아있는데, 주로 국가기관이 막았거나 아니면 왕실에서 막았거나 아니면 큰 사대부가에서 막았거나 아니면 뭔가 간척 관련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거 외에는 상당수가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성 시기나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간척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이전에 간척이 도대체 한반도에서 어느 만큼 됐는지를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뭐 고고학에서 이제 고지형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그 토양도를 통해서 토양 성분을 비교하고 해서 추정치를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의 5만 분의 1 지형도는요, 이제 일본 육군이 이제 그 1900년 경에 들어와서 비밀리에 만든 지도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목축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등고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1910년대 들어와서 조선 총독부가 조선 전국에 걸쳐서 5만 분의 1 지형도를 만드는데, 그 지도와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흑토랑 다 이거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포지형도나 표토토성도 같은 것들을 보면 20세기 이전의 간척지가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호주벌인데요. 그 호주벌 안에 이 평탄한 부분, 여기 지금 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다 간척지예요. 여기도 다 간척지예요. 이게 제방 표시고요. 여기 그 분포지형도 상으로는 해성 평탄지로 나타나고요. 거의 일치예요. 그 다음에 표토토성도 상으로는 미사질 양토라고 해서 갯벌 토양하고 같은 토양이에요. 미사질 양토는 내륙 지역에도 나타나지만 해안가에 나타나는 미사질 양토는 갯벌이었던 곳이 육지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도를 통해서 20세기 이전의 간척 면적을 추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는 이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임채성 선생님이라고 이제 쓰신 논문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여기 보면 조선 전체의 중공 면적이 56,417정보로 나와요. 1정보는 3,000평이고 1헥타르가 조금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조선 총독부 관보에 있는 간척 인허가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간척 면적이 3정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3정보 이하는 이제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일단은 조선 총독부의 승인을 받은 면적을 추산한 거고요. 그러니까 도처분을 받은 3정보 이하 좀 규모가 작은 간척지 면적은 이제 좀 그 빠진 통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제공한 이것도 이제 다 들어갔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한국의 간척에 나와 있는 통계는 이와 같습니다.
해방부터 1994년까지의 간척지 면적이, 매립이라고 하는 거는 방조제 쌓은 곳의 안쪽의 면적을, 그러니까 내수면까지 포함하는 면적이고요. 간척지는 땅으로 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개발 예정지라고 하는 게 이제 노란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1995년은 계획상으로 잡혀 있고, 새만금이 뭐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고 하고, 굉장히 새만금도 면적이 넓은데 새만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노란색 부분이. 근데 요거는 새만금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어떤 국가적인 어떤 논쟁이 이루어져서 새만금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초대형 간척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은 다 취소가 됐어요. 자연환경, 한국이 간척이 발달할 수 있는 간척국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갯벌의 발달이죠. 갯벌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굴곡이 심하고 또 연안의 섬들이 산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간척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이제 조선에 와서 이제 식민 통치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데, 일본도 간척을 많이 했던 곳인데 일본에서의 간척보다 조선에서의 간척이 비용이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조선의 간척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자연 조건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양한 규모의 간척이 전개가 될 수 있었어요. 굉장히 그 대규모의 간척은 뭐 큰 갯고랑을 막고 하는 간척은 기술이 어렵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포인트가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정말 조그마한 간척지, 1000평도 안 되는 간척지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거는 가족 노동만으로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뭐 갯벌 구분이라고 하는 거를 모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갯벌도 이제 다시 나눠요. 근데 주로 간척이 이루어졌던 곳은 여기 상부조간대라고 해서 연중 대기에 노출되는 기간이 3분의 2 이상 되는 지역에서 간척이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네덜란드는 방조제를 쌓고 내부의 물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흙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작은 소규모 간척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만 하면, 그 높이 정도로만 방조제를 쌓으면 내부에 물만 자연스럽게 빠지게 두고 억지로 막 무슨 흙을 갖다 붓거나 인위적으로 풍차 같은 어떤 시설을 도입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물을 빼내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갯고랑이라고 하는 거는 상부조간 때에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거는 썰물시에서도 이 갯고랑은 남아있고, 요거는 큰 갯고랑은 육지의 하천과 연결돼서 뱃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간척 유형은 흙을 갖다가 부어서 만드는 매립간척, 그 다음에 그냥 갯벌을 중심으로 하는 갯벌 간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국의 오랜 역사 동안 진행된 간척은 이 갯벌 간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아까 뭐 호족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2강에서 소개할 강화도 선두포원 같은 경우 수십만 평에 이르는 간척지가 조성이 돼요. 큰 갯고랑을 막은 간척지인데, 한편 1960년대까지도 1000평이 안 되는 간척지가 또 조성이 돼요. 제가 이거를 한국 간척의 60년대까지 특징은 소규모 간척과 대규모 간척의 공존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한국의 어떤 지형적인 조건에서 오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척 공정은 크게 방조제를 쌓고, 방조제를 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규모 아주 뭐 10,000평도 안 되는 땅, 1000평도 안 되는 땅은 방조제 쌓고 거의 아까 그 저희가 그 광양 그 대척단 그 간척 모습 봤듯이 거의 뭐 그냥 땅 같아요. 그런 경우는 방조제 쌓고 바닷물 침입만 막으면 바로 이제 뭐 염기만 빼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내부를 토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일수록 물을 빼내고 그 다음에 땅이 굴곡진 것을 펴내고 뭐 그런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간척 공정은 크게 두 개, 방조제 축조와 내부 개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간척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방조제
축조와 내부 개발 사이에 시간적인 차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방조제 축조와 내부 개발의 주체가 분리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갯벌 간척은 우리 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원래 섬이 여러 개였는데 그 섬 하나로 이제 이었어요. 영종도로. 이거는 이제 갯벌 중심의 간척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매립 간척이 이루어지는 건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갯벌이 없는 곳, 동해안 쪽, 그 다음에 경상도, 경남의 해안 쪽,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가면 매립지가 있어, 탑동 매립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바다였던 곳에 뭔가를 갖다 부어가지고 매립지를 만드는 거예요. 마산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가 그냥 수면이죠. 수면에 근처에 해양 준서라는 곳이 있어서, 항만 준서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준서토를 갖고 여기를 메꿔서 이렇게 완공이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갯벌 간척하고는 방식이, 공정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의 간척 역사를 소개할 텐데, 전체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방 이후부터 이제 간척의 역사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기를 제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간척으로 일단 나눴어요. 아까 제가 간척을, 방조제를 쌓을 때 노동력이 얼만큼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0년대까지는 인간 노동력에 의존한 간척이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는 하구나 망구를 막고, 그 다음에 다시 내부에 육지를 조성하기 위해, 땅을 조성하기 위해 다시 또 둑을 쌓아서 복식 간척이 중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0년대까지는 복식 간척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70년대가 굉장히 새로운 시기라고 하는 게 간척 기술 면에서나, 그 다음에 복식 간척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주체 면에서도 60년대까지는 민간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70년대부터는 이제 국가가 간척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70년대 이전과 70년대 이후는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 간척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복식 간척을 하게 되면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작은 간척지를 만들 곳이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소규모 간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60년대까지는 한 곳에서는 되게 큰 규모의 간척이 이루어지만, 또 어느 한 구석에서는 또 굉장히 작은 간척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간척과 대규모 간척이 사실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 시기까지 이제 그 공존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조제 축조나 내부 개발에 있어서도 노동력에 의존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력에 의존하는 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간척 기술상으로 보면 저는 60년대까지가 오히려 조선시대랑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뭘까? 이때 간척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간척 그 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전쟁 이후라고 정확히 해야 될 텐데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해외 원조 양국에 의존한 간척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미국 공법이라고 하죠. 퍼블릭 로우 480이라고 하는 PL 480에 의한 간척이 중심을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인류학자여서 저는 이제 조선 후기를 다루기 때문에 사료도 되게 많이 보지만 간척지를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현지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가면 밀가루 방죽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많아요. 밀가루 간척지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그게 원조 식량으로 온 그 밀가루를 배급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간척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까지는 민간 간척 중심으로 간척이 전개되는데요. 농촌 정착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농촌 정착 사업이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난민 정착 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은 난민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데, 50년대, 60년대 난민하면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 생긴 그 사람들을 이제 난민이라고 이제 많이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이름도 난민 정착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 및 해외 원조기금과 합동으로 지원되고, 피난민들이 지금 막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데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권이 확정된 곳에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양곡을 이제 지원을 배급을 받고 그걸로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를 뭐 염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농지로 만들거나 해서 이제 정착을 해라라고 해서 이 간척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60년대까지 간척의 그 핵은 바로 이 난민 정착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민, 근데 사실 피난민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가요. 조합 결성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 조합원들은 방조제 축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부 개발 뭐 농지로 만드는 게 특히 논으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건 이제 개답이라고 하는데 개답에 참여한 사람들은 간척지 토지를 이제 불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시기에 그 자료들을 보면 이제 그 국가의 법적인 절차에서 이 지역을 저희가 간척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신청서를 내요. 근데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패한 곳들도 많아요. 그 실패한 곳들은 1960년대 후반에 자조 근로 사업으로 흡수가 되면서 간척지가 소재한 시장이나 군수가 그 사업권을 가지고 가서 공공사업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실패도 번번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주도자가 그 원조 양봉을 횡령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리 문제도 많이 이제 발생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미완공 비율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962년에 공유수면 매립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그 법의 기초에서 현재까지도 뭐 개정이 있었지만 토대는 여기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법이 하늘 아래 떨어진 새로운 법이 아니라 이 법의 모태조차도 1923년에 있는 조선공유수면 매립령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1970년대 갑자기 국가 주도의 그런 그 복식 간척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고 간척 자원조사, 이때 간척 자원이라고 하는 곳은 간척을 할 수 있는 곳, 그 대상지를 말해요. 간척 자원 조사가 이미 1960년대 실시가 돼요. 그리고 1970년대 간척은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준비가 이미 6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60년대 그 농촌 정착 사업이 옆에 그 표를 보면 난민 정착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60년대는 농촌 정착 사업으로 이름을 확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난민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포함시키냐? 도시의 불황화, 실업자, 고아 등을 재활시킨다는 목적으로 농촌 정착 사업에 투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토목공사에도 참여를 합니다. 더 그 개척단, 자활단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아까 봤던 그 광양간척이라고 하는 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서산간척지라고 해서 2010년대 말에 다큐멘터리도 제작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이 시기에 파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례도 충남에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 간척을 그 다음 시기로 잡았는데요. 사실은 1970년대부터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논리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1980년대 중반으로 이렇게 자른 이유는 간척의 규모가 70년대부터 커지지만 8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하구를 막던 거에서 이제는 좀 더 먼 바다로 나가요. 그거의 이제 최고봉이 바로 새만금이고, 원래 계획상에는 새만금보다 더 나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80년대 중반으로 좀 이제 나눴고, 간척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상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으로 이제 일단 시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기의 간척은 어떤 이름으로 이루어지느냐?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60년대까지는 그 PL480을 중심으로 한 해외 원조 양국에 의존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해외 원조 양국에 의존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외국의 차관을 이제 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차관을 도입한 간척이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이 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원래는 농업 부분만 하다가 자꾸 바다를 건드리니까 어촌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농업 기반 시설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원래. 간척이나 수리시설이나.
그래서 이 농업진흥공사라고 하는 게 전신이 되는 토지개량조합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거를 전면 개편해서 농업진흥공사라고 하는 거를 70년에 만듭니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60년대까지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 규모를 종합적으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커져요. 규모가 커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영산강 하구뚝을 봤는데요. 영산강 하구뚝은 영산강 종합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계를 중심으로 영산강, 섬진강, 금강 이런 식으로 수계를 중심으로 상하류를 다 이어버려요. 그래서 수계를 중심으로 편성한 특정 권역을 대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경지를 정리하고 배수를 개선하고 간척지 개발 등 농업 생산 기반의 종합적인 정비를 이제 목표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역을 고려하여 설정한 대단위 지역의 기초에서 각종 사업이 다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광역적인 수리 체계가 구축이 돼서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구뚝이라고 하는 거 어디 가면 금강 하구뚝이 있고 무슨 하구뚝이 있어요. 그 하구뚝이라고 하는 게 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에 해수의 출입이 차단되니까 땅들이 생겨나겠죠. 그 땅들에 다시 하천변에 다시 둑을 쌓아가지고 이제 농토로 만드는 곳들이 전국의 유명한 강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그 IBR 해외 차관 최초로 이루어진 간척 사업이 평택지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택지구에 여기가 서해대교 있는 곳이고요.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게 이 안성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충청도, 여기가 그 경기도고요. 여기가 화성시고 여기가 평택시입니다. 이 화성시랑 평택시 사이를 흐르는 곳을 이제 발안천이라고 지금은 부르는데요. 여기를 하구를 막은 게 남양방조제고요. 그 다음에 안성천 하구를 막은 게 아산만 방조제. 여기 또 삽교천이 흐르는데 여기를 막은 게 이제 그 삽교천 방조제가 따로 있는데요. 남양 방조제랑 아산만 방조제가 이게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이게 평택지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남양 방조제를 통해서 조성된 농지의 관계수를 어디서 공급하느냐? 아산만 방조제를 쌓아서 만든 이게 원래 바닷물이 출입하는 짠물이었는데 방조제를 쌓아서 여기가 담수화시켜요. 민물로 만들어요. 여기를 농업용수로 만들어요. 요 물을 이 남양방조제 근처에 있는 농지까지 공급을 해서 광역적인 수리체계가 구축이 돼요. 이게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은 이렇게 하구 간척 중심으로 그리고 복식 간척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민간 간척 사업을 규제를 해요. 그래서 아예 1974년에 그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요. 민간 부분 간척 사업을 축소하는 지침이 내려져서 60년대까지 무슨 농촌 정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간척 사업이 막 벌어졌는데 성공한 곳도 있지만 실패한 곳도 대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기 목적으로 이 지침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민간인들한테는 신규모는 면허 주지 않고 이미 사업을 한참 벌이고 있어. 근데 공정률이 몇 % 이상 안 돼. 그러면 다 취소시켜 버린다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흡수하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 간척이 남발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원조 식량의 횡령 그런 문제를 이제 정비하기 위한 차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내부에 막 다른 사업자들이 간척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 이게 간척으로 생긴 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간척 사업의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민간인들은 간척에 참여하지 못했나요? 1978년에 또 풀어요. 근데 한정해서 누구한테 민간 기업에 한정해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건설의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허용할게. 그래서 민간 일반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간척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법령이 만들어지게 됐냐면 1970년대 막 그 중동 개발 붐이 일었다고 하는데 70년대 말에 가면 중동에서 이제 후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중장비들이 남아 돌잖아요. 그 중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척에 참여한 곳이 서산에 가면 어느 기업의 간척지가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의 간척지로 유명해요. 현대 간척지. 그래서 이 현대라 그다음에 동아건설은 그 김포에 가면 이제 쓰레기 매립장, 거기도 이제 매립장 간척지인데요. 동아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전체가 아니라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간척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 개화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뭐 2강에서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이게 대단히 농업종합개발 사업이고 73년에 착수가 되는데 실제로 방조제가 완공이 된 거는 60년대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막았어요. 동진강 종합개발 수리 간척 사업이란 이름으로 60년대 추진을 했고 그때 주체는 건설부였어요. 근데 이제 대단히 농업종합개발 사업에선 주체가 농수산물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은 이제 농어촌 그 공사가 하게 되는 건데요. 요것도 일본 해외 경제협력 기금을 지원받아서 이제 내부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게 왜 60년대 방조제가 완공이 됐는데 73년에 착수가 됐냐면 재원이 없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 차관을 가지고 오면서 73년에야 내부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토지 분양도 누구누구한테 분양을 할 거야 국가가 다 정해줘요. 근데 섬진강 때문에 국토의 전체적인 종합개발이라는 그런 그림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섬진강댐을 막아가지고 수몰민들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에 이주시켜야 돼? 이 새로 생긴 땅에 이주시켜야 돼 라고 해서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분배하는데 공짜로 분배하는 게 아니고 다 이때는 해외 차관을 도입한 간척은 다 유상으로 이제 지급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까지 지어져요. 그래서 개화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에도 이주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화간척지 주택지구를 보면 여기가 이게 생산고안이라고 하는 게 땅이고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용수로 배수로를 잘 갖춘 그런 이제 바둑판 모양의 그런 땅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화, 돈지, 조포, 문포라고 하는 게 여기 창북 여기까지가 이주 단지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농촌에서 보는 풍경하고 달라요. 마치 신시가지 개발할 때 택지 개발해가지고 주택들 일정하게 안 치는 것처럼 집들이 만들어지죠. 여기가 이제 개화도에 만들어진 이주단지고요. 여기가 창북단지에 라고 하는 곳에 그 이게 부안이에요. 거기에 들어선 이주민 주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화의 간척 사업을 할 때 꼭 소개하는 게요. 여기를 보면 중간에 가면 여기 개화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고 개화 간척사업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약간 지대가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섬이었던 곳이에요. 옛날에 갯벌이었던 곳이 땅으로 된 건데 섬이었던 곳이니까 약간 지대가 높잖아요. 거기에 기념탑과 정자를 만들었어요. 거기 개화정이라고 하는 곳 1층 기둥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말씀을 새겨가지고 이제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라는 말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하면 무속 같은 거 다 퇴출하고 미신 같은 거 퇴출하고 한 걸로 우리가 1970년대를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수준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그런 이질감도 느껴지면서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꼭 소개를 하는 이제 문구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의 간척을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왜 2000년대까지 간척으로 끊었냐면 지금 우리 2020년인데 새만금 개발 사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그 초대형 규모의 간척 사업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2000년대로 끄는 거예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간척의 특징은 사실은 1970년대랑 같은 논리긴 하지만 좀 더 초대형화돼서 단순히 하구를 막는 게 아니라 먼 바다로 나가요. 그래서 그 시화지구, 그 다음에 화웅지구,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 등등 간척 규모가 굉장히 초대형화됩니다. 간척 규모가 초대형화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본격화돼요. 물론 이거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제 갯벌에서 나는 수산업의 가치가 사실은 쌀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게 그 시아호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해수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 내수면이 썩어서 거기에 또 주변이 다 그 북쪽은 공단위로 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시아호 물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겪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간척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갯벌이 굉장히 중요해 하는 갯벌 보전의 논리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간척하지 말고 간척했던 것도 방조제 허물어서 다시 돌려 하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 게 반대잖아요. 역간척이 시도가 됩니다. 시야간척 사업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간척 실험이라고 하는 게요. 이 당시에 있던 이제 간척의 그 논리가 국가주도 대규모 간척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90년대에 본격화되고 그거에 포문을 연 게 시아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국가가 1970년대부터 대규모 간척을 주도해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는 땅을 만들 거야. 땅을 만들어서 식량을 증선할 거야. 70년대까지만 해도 간척의 주 목적은 농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척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시화호도 그렇고 화홍호도 그렇고 새만금도 그렇고 처음에는 농지 조성이 목적이었지만 나중에 목표가 계속 바뀌어요. 더 이상 이제 논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업단지를 만들다든지 레저단지를 만들다든지 근데 어쨌든 국가는 토지를 확보하고 식량 증산을 해야 돼. 1970년대는 식량 증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국가적 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에 물을 공급해야 돼. 그 다음에 공장에 물을 잘 공급해야 돼 라고 하는 수자원 확보 및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농지가 생기고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이제 토목 자체가 또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잖아요. 이 지역개발의 논리로 초대형 간척을 이제 정당화시켰다고 한다면 실제로 환경오염의 문제나 그 다음에 자기가 바지락해던 갯벌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국가의 간척 논리에 대한 반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토지 확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논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 오히려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더 효용성이 있어. 수자원 확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대규모 간척지가 되면서 침수 피해 같은 것도 오히려 증가하게 되네. 지역 개발도 오히려 지금 방조제 쌓고 막 그런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오히려 해안이 파괴돼서 관광 가치가 감소하고 또 내수면이 되면서 수질이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90년대 본격화돼요. 이런 것들은 간척 논리와 시대적 가치가 변화한 것을 보여주죠. 산업적으로는 농업과 수산업의 가치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뒷부분에서 나오겠지,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바다라고 하는 거를 땅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그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커먼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유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갯벌이라고 하는 게 꼭 수산물뿐만 아니라 갯벌 자체로서 이 생태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 라고 하는 갯벌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제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간척 많이 됐다고 하는 곳, 아까 북해 연안도 그렇고요. 독일, 네덜란드 곳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늪지를 땅으로 만든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1980년대부터 역간척이 일어나요. 다시 원래로 되돌리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2000년대 후반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가 되고 2009년 국토해양부가 갯벌 복원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역관측 실험이 이루어져요. 지금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곳이 충남인데요. 서천군 유부도 역관측 사업은 여기가 폐염전지였어요. 그러니까 폐염전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관측하기가 쉬워요. 아직 현재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천 갯벌이 복원이 되었고 2021년에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요. 그 중에 이 서천 갯벌도 들어갑니다. 근데 농지였던 곳을 역관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여기에는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에서 2009년에 이미 역관측 움직임이 이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이제 농지가 아닌 그 내수면, 오염된 내수면을 이제 복원하기 위한 역관측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대건설에서 만든 서산 B지구 방조제예요. 이제 분화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방조제 안과 밖에 수질이 확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분화무라고 하는 곳이 해수면 차단하면서 수질이 너무 악화가 돼서 농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물이 굉장히 더럽대요. 그래서 이제 충남 그 도에서 여기를 역관측 사업을 벌이기로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방조제를 허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기를 드나들게 하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해수를 유통을 하고 이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과 공공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간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이용 방식의 변화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이용 방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소유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 사람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변화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간척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런 하나의 간척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연루되는 사람이나 집단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바다라고 하는 게 막아가지고 이거 법적인 절차 받아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내가 갯벌에서 바지락 캐던 땅인데 왜 못 들어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공공성의 논리로 이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대 지배적인 공공성 논리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공공성 논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농업에 부여된 가치, 농지에 부여된 가치가 변화했다는 걸 봤던 것처럼 시대별로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척 사업 과정에서는 이게 사실은 시아오라고 하는 게 터지면서 어떤 명분으로 인해서 만들었지만 또 이게 아니야, 갯벌도 중요해, 환경도 중요해, 어업도 중요해 라고 하는 것들이 막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균열되는 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 한국 역사에서, 한국 간척사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은 토지 중에서도 농지였습니다. 한국의 간척 역사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공공성 논리는 토지 학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6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지 확대를 60년대까지는 표방을 했고, 이거는 농지가 많아지면 국가는 세금 거두어들이는 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그 국민들은, 조선시대는 일반 백성들은 생업 기반이 확대되는 거죠. 근데 1970년대는 국가가 좀 더 관리를 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이라고 하는 걸 표방해서 섬진강댐 만들면 그 수몰민들을 새로운 간척지에 보내고 광역적인 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런 토지 확대를 통한 간척이라고 할 때 여기는 갯벌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갯벌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의 이용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공공의 이용 대상이지만 땅으로 만들면 더 좋아. 땅으로 만들면 이용되는 사람은 누구는 배제되고 누구는 이용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낮은 자연이기 때문에 간척해서 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중적인 인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마다 달라서 조선시대에는 백성들과 그 이익을 나누는 땅이라고 해서 여민공례 대상이에요. 이 여민공례 주체는 빠져 있죠. 그럼 백성과 함께 일을 나누는 그 주체는 누구냐? 왕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토 사상이라고 하는 게 여민공리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유 수면으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공유는 부교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 특히 경지 확대 논리는 공공의 이용 대상이면서 이용도가 낮은 자연의 이용도를 향상시키고 식량 확보라는 측면에서 간척을 정당화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도 이러한 논리에서 정당화돼요. 일제강점기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그 한국을 조선을 이제 일본이 식량 기저했다고 하잖아요. 특히 쌀.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러면 토지 개량 사업이라고 또 해서 대규모 개간 사업이나 수리 사업에 그 보조금을 지불을 하는데 간척 사업에는 50%까지 토지 개량 사업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요. 근데 대규모 간척지에 한정해서 짜잘한 땅에는 그 토지 개량 사업 보조금 지급을 안 해요.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해외 원조 양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투입을 하는 것도 이거 다 민간 간척인데 이것도 이게 굉장히 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민간 사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거기서 정당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간척과 새로운 권리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간척 자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배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갯벌에 막 여러 사람이 들어갔던 곳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를 사점하는 걸 사사롭게 누가 점유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는 개인의 배타적 이용을 문제시했다라기보다는 권세가, 왕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넓게 차지해서 독점하는 것을 비판을 했고 또 왕실과 관련된 그 궁방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간척은 면세제요, 면세제. 거기가 땅으로 만들어지고 경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땅이 국가 재정으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또 방조제를 축조하는 그 주체랑 개간 주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소유권이 복잡하게 나타나요. 간척지에서 소유권이 중층적 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최종 소유자는 아닌데 최종 소유주보다는 또 못하지만 뭔가 권리가 형성이 돼요. 거기 경작자가. 그래서 그 중추적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조선공유 수면 매립령 이전에 이미 일본이 1905년에 실질적으로 지배를 시작을 하면서 조선을 국유 미간지 이용법이라는 걸 1907년에 만들어요. 이때부터 법적인 절차로 간척 절차를 정당화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받고 그다음 공사를 끝난 다음에 준공을 받은 사람만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척지의 소유권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내가 최종 소유주가 아니지만 이 짠 땅을 옥탑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투입한 사람의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권리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1970년대는 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래 공공성은 공사가 담보하는 거야. 공공성의 담지자가 이제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공공사업을 규정을 하게 되고요. 사실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 간척의 시간 지평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거는 간척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간척 이후의 과정이라고 하는 기술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은 제가 2강에서 따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